오늘 이 주제도 원래 했어야 되는데 금 만불, 은 300불 간다. 제목부터 너무 자극적인데 이게 유튜버로서 이 자극적인 주제를 이거를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칼럼을 가져오긴 했는데 이 주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쯤은 재미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 1만불 간다. 은은 300불 간다. 라는 내용이고요. FSWM의 창립자 제임스 플리바의 칼럼이고요. 이분은 이 제임스 플리바라는 이분은 금 관련돼서 팟캐스트도 하세요. 인사이트는 되게 깊어요. 이렇게 말하신 주제는 좀 자극적이지만 이분의 근거를 보면은 충분히 납득 가능할 만한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재미로 보되 만불을 간다 300불을 간다 이 제목보다는 이분이 뒷받침하는 근거에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2020년의 세상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가 방아쇠를 당겼지만 진짜 이유는 인구 통계였습니다. 세계에서 은퇴한 세대는 가장 규모가 크고 생산적인 세대입니다. 2040년에도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해서 경제를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큰 세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소비와 생산의 부산물인 인플레이션을 추적하는 연방기금 금리의 장기 차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줄어들면 금리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금리랑 인플레이션을 겹쳐서 보면 대부분 거의 똑같이 가요. 금리랑 인플레이션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은 이제 금리를 우리가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그에 맞게 금리도 다시 내리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알 수 있다는 건데 옛날에 생산성이 좋지 못했던 시기 1955년부터 1980년까지 금리가 계속 올랐죠. 이때 실제로 인플레이션도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금리도 같이 오르는 이 시기에는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시기에 이제 금 가격이 또 미친 듯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1980년부터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인구 통계도 바뀌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금리도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코로나가 방아쇠를 당겨줬는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이 인구 통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서 생산성이 이전처럼 그렇게 좋지 못한 이제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그에 따른 금리 상승이 이어지는데 이 추세는 아주 긴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20년, 30년, 40년 이제 이런 긴 기간 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시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더 높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이제 뒤이어서 하실 겁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가 성년이 되면서 세상은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된 물품보다 더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의미를 하죠. 1980년경 붐세대가 노동력에 합류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80년부터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쭉 막 이렇게 들어가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이렇게 쫙 들어오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들이 빵빵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생산성이 계속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었는데 이제 이 평균적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게 이제 2020년에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의 그동안의 생산성은 끝났다. 2020년에 한마디로 이제 생산성이 더 낮아지면서 성장도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중국의 경우 세계의 공장이었고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최고의 효율성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인건비가 중국이 싸고 인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막 공장 중국에다가 다 짓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뭐 물건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자국으로 유통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디플레이션 효과를 계속 줬었죠. 그러나 하지만 현재 중국의 인구 통계는 끔찍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중국의 출산율을 가져와 봤는데 와 1.28명이에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출산율이 내려갔었나? 하긴 중국이 이제 산하 제한 정책 이런 것들도 하긴 했었으니까 와 근데 진짜 많이 내려갔네요.
같네요. 근데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우리나라는 뭐 더 심각하죠. 근데 인도도 원래 출산율이 되게 높았던 국가인데 인도도 이제 계속 내려와서 60년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2.05명. 보통 이게 그 인구가 유지되려면 여성 한 명당 2.1명을 낳아야 유지가 된다고 하죠. 인도도 마지노선 밑으로 내려가 버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아, 이게 인구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네요. 두 국가가 이 정도까지 내려온 줄 몰랐는데, 야, 이렇게 보니까 좀 심각하긴 한 것 같습니다. 1946년부터 1965년까지 미국에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한 명당 약 1.5명의 어린이가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인력은 대부분 은퇴했으며 중국이 세계의 성장 엔진으로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980년 이후 주식시장의 전례 없는 상승은 생산성의 최고치, 금리 하락, 수백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의 저축의 부산물이었습니다. 이는 2020년에 끝났으며 우리는 높은 인플레이션, 빈약한 성장, 재정적자 확대, 원자재 부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인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성이 부족한 것만큼 인구를 채워 넣어줘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생산성이 부족한데 인구를 채울 만한 그런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찍는 거죠.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경제가 성장을 못하니까 그럼 일단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응급처치식으로 돈을 찍어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람들도 오히려 그런 걸 더 원하고요. 궁극적으로 나는 달러가 희생될 것이며 2030년대에는 중앙은행을 대체할 더 나은 경제 시스템이 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나가면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여기다 더 얻는데요. 주간 차트는 강세를 보이는 모닝스타 패턴을 형성했으며 점선 추세선 위에 강력한 종가는 연말 이전에 공격과 2090불 이상의 돌파 가능성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90불 그러니까 금 역사상 최고치 가격을 3번이나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플러스 높은 인플레이션, 빈약한 성장, 재정적자 확대, 원자재 부족, 지정학적 긴장 고도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이걸 뚫고 고투더 문으로 갈 것이다. 4년 전 1375달러를 돌파한 가격 움직임에 주목하세요. 요때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했던 그거를 돌파하니까 이대로 2000불까지 치솟았던 그때처럼 2090불을 뚫고 나면 2024년 3분기 3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3분기까지 3000달러를 찍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기술적 분석가까지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 단계에 진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이 2100달러를 넘어설 때 2024년 3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서 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 환경에서 이제 계속 저항으로 작용했던 2090불을 돌파하면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가격대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제임스 플리바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물론 뭐 금 가격이 10,000불 간다, 뭐 은 가격 300달러 간다, 뭐 내년 뭐 3분기까지 3000달러 간다 이런 거는 일종의 예측이다 라고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건 실제로 인구학적 통계로 인해서 확실히 이런 생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이 경기 침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경기 침체의 리스크가 있을 때 생산성이 부족해서 나오는 경기 침체를 해결했던 역사는 8번인가 9번인가 중에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생산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인구로는 안 되죠. 옛날에는 인구로 이거를 때려 박았더니 해결이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운 좋게 그 시기에 이제 이런 베이비붐 세대들의 그 뒷받침이 있어주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나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을 넘어갔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한다면 일단 인구는 안 되고 인구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AI의 도입으로 인해서 생산성에 혁신이 와야 된다는 건데 믿을 건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 혁신이 그 신락 같은 희망에 걸었던 그 혁신이 만들지 못한다면 짧은 기간 내에 뭐 한 2, 3년 내에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제 패러다임은 아예 이전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제임스 플리바의 이 주장이 저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주장을 이 사람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 이 사람도 이 주장을 했던 뭐 레이 달리오라던가 그런 이제 대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충분히 납득한 뒤에 자기만의 칼럼을 쓴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에서만큼은 좀 동의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금 상승하면 팔아서 아파트 사는 게 좋은가요? 그냥 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은가요? 만약에 내가 진짜 금의 그 장기 사이클에서 최고점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금이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되면 그때는 주식이 되게 잘 나가거든요. 제가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제가 이제 주식이랑 금의 전성기를 이렇게 비교했어요. 그래서 1920년부터 29년까지 주식에 엄청난 호황이 있었죠. 이때 금은 그냥 그랬어요. 상승률이 그냥 그랬는데 이제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주식에 그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금의 상승이 미쳐요. 막 금강주주 막 10배 가고 막 그러거든요. 이땐 근본이제여서 가격이 똑같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금강주의 수익률로 가져왔습니다. 1970년 이전까지는 근본이제였기 때문에. 이 다음에 1950년 이후 로 이제 5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금의 하락기가 찾아오니까 이때는 주식의 상승기, 주식이 무려 1223%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내요. 이때가 이제 니프티 50 버블이 있었을 때죠. 그래가지고 이때 주식이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버블이 날 때 이제 금은 완전히 죽쓰고 있다가 이제 70년부터 80년 주식의 버블이 끝나니까 바로 그 10년 동안 주식은 19%밖에 안 오르고 금 가격은 1970% 이때 최고점으로 따지면은 500%가 상승을 하는 기염을 또 토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나고 이제 금이 하락기로 바뀌죠. 20년 동안 하락해요, 또 금이. 그동안 마이너스 62%가 하락을 합니다, 금이. 최저점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70% 정도고요. 이때 주식은 나스닥 기준으로 3485%가 상승하는 또 기염을 토해놔요. IT 버블이 있었죠. 그리고 이 IT 버블이 터지면서 주식은 골로 갈 때 또 금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이 또 안 좋은 시기를 보낼 때 다시 주식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주식과 금의 전성기가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와요. 이 이제 주식의 전성기가 끝나면서 이제 금의 전성기가 올 텐데 계속 금뿐만 아니라 결국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